자, 오늘은 절세 전략과 관련돼서 PCR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근래 투자라든가 어떤 재무, 자산 증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은 자산을 증식이 한다는 것은 세금하고 연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절세 전략,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해야 되는데 국세청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오늘 이게 PCR 시스템,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이걸 어떻게 아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근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난하고 부자의 차이점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세금의 니즈가 있느냐, 이런 것들로 보통 이제 척도가 잡히는 것 같은데, 세금은, 당연히 부가 있으신 분들은, 많으신 분들은 큰 니즈가 있겠지만, 적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세금하고, 우리가 모든 일상이 다 세금입니다. 부동산, 상속증여, 이런 것 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보험금,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투자, 저축, 등등. 모든 것이 일상이 세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 좀 잘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국세청에서 모르더라. 이렇게 뜬 소문을 가지고 아직도 실행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되게 위험합니다. 지금 AI 시대입니다. 국세청에서도 충분히 자료를 토대로 완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무조사 아직까지 안 받으셨다 그러면 차후에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내용 오늘 같이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GPT한테 물었습니다. 절세와 탈세의 차이. 절세란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 탈세,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 허위신고, 소득 은닉, 차명 계좌. 우린 TV에서 항상 자산가들만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아닙니다. 가산세,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세법에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PCR 시스템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 부분을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 재산의 증가, 부동산, 주식, 금융자산, 차량, 이거 외에 회원권 등등. 나한테 들어오는 것들은 다 자산이겠죠. 자산에다가 C, 소비 지출, 내가 소비를 하겠죠. 실제로 내가 사용한 금액,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해외 체류비 등, 이거 등등 말고도 되게 많겠죠. 자, 이거 두 개를 합칩니다. PCI라는 거에서 P와 C를 합칩니다. 합친 다음에 I, 인컴, 신고 소득이겠죠. 국세청에 실제로 내가 신고한 소득을 뺍니다. 빼게 되면, 이 플러스가 됐다. 이거를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차액이 발생이 되게 되면 이거 증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여러분들을 바로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밑에 보게 되면 소명하시오. 국세청에서 친절한 안내문이 옵니다. 소명하시오. 근데 소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출한 금액이 있는데 내가 신고한 금액이 있겠죠. 근데 지출한 금액이 더 크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은 전산망에 걸려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명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과세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왜 만들었느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이게 세무조사가 보통 5년 간격으로 우리가 나온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여기서 걸려들게 되면 세무조사 당연히 대상자 선정이 되겠죠. 그래서 소득 대비 주출이 크거나 아니면 재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경우에는 어떤 자금 출처에 대한 이 소명 부분도 분명히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고액 체납자의 관리. 이런 고액 체납을 했는데 재산을 은닉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거 충분히 이 원리대로 하면 잡아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금 출처,
예를 들어서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데 고액 부동산. 요즘에는 좀 작긴 하지만 아직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채무 상환시. 이게 소득이 없는데 채무 상환을 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핵심은 요즘에 이제 미성년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금 출처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법인 자금의 사적 사용 검증 여부.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법인하고 개인의 이게 두 가지가 다 대표님들 같은 경우 두 가지 성격을 다 띠고 있을 수 있는데 하나로 인해서 뭐 법인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법인에 의해서 개인 소득세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현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의 사용 여부. 그러니까 뭐 이건 개인 사업자는 아니겠죠. 법인 대표님들이 해당이 될 것 같고 편법으로 개인 자산을 증식해서 설세를 이제 검증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좀 강화되는 거, 아마 유튜브 시장이라던가 이런 구조들, 신고를 안 하시고 이렇게, 이것도 어쨌든 수익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이슈가 되는 업종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유튜브 관련된 내용들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 위주로 해서 업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죠. 제척기간. 이게 이제 형법으로 따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공소시효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공소시효 개념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은 과세 부과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5년. 그러니까 뭐 소득세라던가 뭐 이런 부분은 5년. 그 다음에 이제 사기로 들어갔을 때는 곱하기 2배수입니다. 10년으로 되고, 무신고했을 때는 7년이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상속증여세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 같은 경우가 10년입니다. 10년. 그다음에 이것도 사기나 부정행위로 가게 되면 15년. 그다음에 무신고는 15년. 이렇게 되게 되면 결론적으로 공소시효가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도 15년인데 굉장히 좀 불안하죠. 그렇게 되고 이제 특례 모든 법은 특례가 있죠. 이 특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특례 같은 경우는 10년, 15년을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상속증여세에 관련돼서는 세법상 50억, 50억을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제척기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한정 따라가는 거죠. 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안날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무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걸려들었을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결국은 금전으로 내가 가산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사실은. 가산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무신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그다음에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20%, 초과 환급세액의 10%. 근데 여기도 보게 되면 부정한 방법을 했다. 그러면은 40%로 다 올라와 버립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납부세액에 대한 어떤 가산세고, 이거 외에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매일 1알로 계산이 됩니다. 그 납부세액에서 납부지연 일수 2점이 10만 분의 2점이 돼 있는데 이거 환산하면 하루당 0.022%가 됩니다. 이거 별로 크지 않아 보일 수도 있죠. 수치다 보니까 연이로 따지면 8.3%입니다.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해야 되고,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게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거 나오는 경우는, 바로바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있다가, 제척기간이 끝나기 종료 전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계속 올라가겠죠. 시간이 뒤로 갈수록.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부정행위라는 건 뭐냐? 이중장부, 그 다음에 허위 기장, 고의적 기록 파기, 재산은닉 조작. 조작이라든가 허위 기장, 이거는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무 대리인분께서 알아서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여러분들도 가공이라든가 이런, 들어가는 거 기장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사업주시라면 여러분들 스스로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납부고지서가 발송된 경우, 아까 제가 납부지연 가산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아까 자진신고가 아니고 만약에 납부고지서가 발송이 됐는데 미납을 했다. 그러면 아까 여기 납부지연 가산세
요것뿐만 아니라 미납세액의 3%가 또 추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시면 되게 곤란하겠죠. 그래서 뭐 세무대리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치를 미리미리 취하시는 게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건 PCI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시간이 세법에서도 역사가 많이 흘러왔겠죠. 아까 제가 AI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금 거래로 탄로한 소득 대부분이 결과론적으로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 취득이나 왜 해외여행 같은 거 많이 가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세무조사 받는 경우에 우리가 톨게이트 지나가는 그런 데이터까지 총 수집해서 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거 외에 이제 사치품 구입 등의 호화 소비 지출, 백화점에서 사는 거 이런 부분들도 포착됩니다. 그다음에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결국은 신고 소득 자료, 재산 보유 자료, 소비 지출 자료 이런 걸 토대로 일정 기간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PCI 이거를 비교 분석을 해서 세금 탈루 혐의자를 전산으로 걸러냅니다.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인력으로 다 했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리스크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뭐 투자, 저축, 상속, 증여, 뭐 보험, 은퇴 설계 등 모든 분야에서 재무 설계는 세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합리적인 절세 전략은 미래에 일어날 거래나 사건들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재무 설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의 세금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미래의 세금을 예측을 하고 그것을 이제 순현금으로 캐시플로우와 세후 예상 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서 재무 설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세금을 효과적으로 설계를 하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세무사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뭐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 뭐 예시를 들지 세무사법을 항상 준수를 합니다. 결론은 어쨌든 변호사, 법무사, 뭐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그룹들과 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고객의 재무 목표를 달성해 주는 것이 박프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자산을 증식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세금은 되게 어렵죠. 근데 어쨌든 상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잡고 자산을 증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산을 증식하는 것과 별개로 세금에 대한 거를 항상 우리가 감안을 해서 합리적인 절세 전략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더라. 과거 이런 거 주변에서 많이 또 공유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차후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괜찮았던 거고 차후에 국세청에서 아름다운 안내장이 날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신 건강에 좋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합리적인 절세 전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